35년간의 절대적인 헌신이 제 주방의 외로움 속에서 쓴 커피를 삼키려고 애쓰는 동안 제 휴대폰 알림으로 발사된 차갑고 푸른 불빛을 통해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우리 집 외관 사진이 서울의 한 부동산 거래 그룹에 게시되어 있었고 제 숨을 트게 하고 세상을 헛돌게 만든 캡션이 함께 있었습니다. 평창동 대저택 매매, 모든 가구 포함. 인내심 있는 분께는 늙고 잔소리 심한 아내를 덤으로 드립니다. 제가 유망한 경영학 경력을 포기하고 그의 날들에 보이지 않는 기반이 되기 위해 헌신했던 제 남편. 그 남자가 방금 저를 수천 명의 낯선 사람들 앞에서 중고 가구, 버려진 폐품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침묵 끝에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내뱉은 단 한 번의 아니오라는 말 한마디에 그는 휴대폰을 무기 삼아 제 지친 모습과 57년의 삶을 조롱하며 공개적으로 저를 파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부를 태우는 듯한 수치심, 목덜미로 치솟는 열기를 느꼈고 지인들의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는 척했지만 제 몰락에 대한 호기심이 넘쳐 흘렀습니다. 화면 속 그 단어들을 보며 저는 민준의 눈에 담긴 조롱을 보았습니다. 전날 오후 제 저항이 마침내 한계를 넘었을 때 그가 제게 던졌던 바로 그 시선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그의 모든 고집의 예라고 말하는 여자였고 손이 아플 때까지 은식기를 닦았으며 시계처럼 정확하게 그의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대가로 받은 것은 다정한 몸짓 하나 없는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월급도 휴일도 없는 가사 노동자가 되었고 그의 편안함이 결코 방해받지 않도록 집안을 떠도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입이 침묵하는 것을 말해주었고 제 정신은 서울의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 매일 조금씩 저를 갉아먹는 이 톱니바퀴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학위증을 손에 쥐고 사랑이 종속 계약이 아닌 파트너십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계획으로 가득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민주는 결단력 있는 남자였거나 적어도 당시 저는 그의 고집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는 그의 강인함이 저를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힘은 오직 제 의지를 꺾는 데만 사용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금씩 제 소망들은 묵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이었고 그 다음에는 자기개발 강좌였고 마침내 남은 것은 집과 정원 그리고 흠잡을 데 없이 다려진 셔츠뿐이었습니다. 저는 성의 수호자가 되었지만 정작 그 성 안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가 밖에서 빛날 수 있도록 모든 세부사항을 돌보는 동안 저는 그가 고른 그림과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가구로 장식된 벽들 사이에서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저는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담동의 넓은 보도를 걸어 김수진 박사님의 상담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마치 죄악의 비밀을 품은 사람처럼 그곳에 들어갔고 제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이 민준이 그토록 유지하고 싶어 했던 완벽한 가족의 이미지에 대한 배신이라고 느꼈습니다. 상담 시간은 제가 유일하게 한 인간으로 보여지는 순간이었고 제 이름 서연이 다음 음식을 내어달라는 부름이 아닌 실제 하는 무언가처럼 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슬픔의 심연에서 제 손을 잡아준 것은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의지의 연장선이 아니라 권리와 필요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역사를 가진 한 여성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화의 씨앗을 심어준 것은 김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역학 관계를 시험하고 권위적인 독백처럼 보이는 이 결혼에 아직 대화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은 한계를 설정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 고통과 변화의 순간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 달리의 이야기 채널에 감사드립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습니다. 만약 제 여정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지금 계신 도시의 시간은 몇 시인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아니오를 말하기로 한 결정은 맨손으로 산을 옮기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밤을 지새웠고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들릴 만큼 단호한 톤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 화요일, 서울의 태양은 평소보다 더 뜨거웠고 평창동의 창문으로 스며드는 무더위는 마치 반항의 시도를 질식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제가 다림질방을 개조해 만든 제 개인 서재로 들어와 서류 더미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서연 씨, 이거 날짜랑 금액별로 정리하고 저 은수저 세트 좀 닦아놔. 오늘 저녁에 중요한 모임이 있으니 모든 게 새 것처럼 빛나야 해. 그는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미 등을 돌려 나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지쳐서 오는 피로감이었습니다. 혈압이 떨어진 것 같았고 가벼운 현기증에 다리미판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다리미의 증기 냄새를 맡으며 심호흡을 하고 제가 가진 줄도 몰랐던 차분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오늘 정말 몸이 안 좋아요. 기운이 하나도 없고 두통이 너무 심해요. 이번 한 번만 당신이 서류 정리랑 은수저 닦는 걸 맡아주면 정말 고맙겠어요. 저 좀 누워야겠어요. 뒤이은 침묵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복도에 멈춰서서 천천히 발뒤꿈치를 돌려 저를 순수한 불신의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벽이 먼지에 대해 불평하며 살아 움직이기라도 한 것처럼요. 방금 뭐라고 했어? 그는 낮고 억눌린 공격성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항상 저를 떨게 했습니다. 저는 갈비뼈에 심장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위험을 지키려 애쓰며 반복했습니다. 그는 즉시 소리치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제게 다가와 공간을 좁혔고 저는 그의 비싼 향수 냄새와 분노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당신은 이 집 안에서 햇볕도 피하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모든 게 최고급인 환경에서 살면서 이제 와서 은수저 닦기 너무 피곤하다고. 그거 당신이 매주 찾아가는 그 여자 때문이지. 그 여자가 당신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만 가득 채워 넣는군. 그는 김 박사님을 물리적인 타격보다 더 아픈 경멸감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저를 모욕하며 제가 그에게 제공한 수십 년의 무급 노동과 정서적 지원은 무시한 채 자신이 저에게 야커브 베풀었던 모든 것을 나열했습니다. 언쟁은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채찍과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배은망덕하고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으며 그렇게 독립적인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다면 제 생활비는 스스로 벌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복도의 액자가 비뚤어질 정도로 세게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작은 방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불모지에 투자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잔인함은 아직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로 가서 문을 잠갔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위해 우리의 사생활을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여 가장 공개적이고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저를 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광고 소식은 마른 들판의 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서울은 큰 도시지만 우리가 사는 평창동의 사교계는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는 작은 마을처럼 움직였습니다. 제 휴대폰은 멈추지 않고 진동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알림, 옛 이웃들의 메시지, 심지어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먼 친척들의 메시지까지. 서연아, 민준 씨가 올린 거 봤어? 친구야. 이거 진짜야. 아니면 악질적인 장난이야? 어머, 정말 창피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모든 메시지는 관에 박히는 목과 같았습니다. 저는 광장에 벌거벗겨진 채
모든 존중을 박탈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가구와 함께 매물로 내놓았고 마치 제가 그가 나타나는 첫 구매자에게 떠넘겨야 할 짐인 것처럼 저를 늙고 잔소리가 심하다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남은 시간을 감정적인 마비 상태로 보냈습니다. 제 팔을 시간의 흔적을 보이기 시작한 피부를 바라보며 어느 순간에 제가 서연이기를 멈추고 부동산 거래에 원치 않는 덤이 되었는지 자문했습니다. 굴욕감은 너무나 짙어서 제가 사용할 힘조차 없었던 금속 광택제 냄새와 섞여 집안 공기 중에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거실을 돌아다니며 광고가 일으키는 반응에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강력하고 이치에 맞는 주인이라 느꼈고 방금 불복종한 아내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소위 관심 있는 구매자들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집값은 매우 비싸지만 덤 때문에 가격이 확실히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밤이 평창동에 내리고 도시의 불빛이 밖에서 빛나기 시작했지만 제 안은 순수한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손님 방에서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의 저녁을 준비하지 않았고 식탁을 차리지 않았으며 그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든 것을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노동 파업뿐만 아니라 애정 파업 중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그가 내는 소리, 냉장고를 여는 소리,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해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비시키는 두려움과 뒤섞였지만 자유의 감각이 제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이 아니었고 가구가 아니었고 분명 누군가의 덤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침묵은 열대성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일과를 유지하려 부엌에 있을 때 민준의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낯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광고에 나온 대로 가구 일체 포함해서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거기 적힌 그대로지만 일시불이면 협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광고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물론 그냥 과장된 표현일 뿐이지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는 제가 혐오하게 된 그 마른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들어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새로운 경멸감을 드러냈습니다. 준비해, 서연 씨. 진짜 관심 있는 구매자가 3시간 뒤에 여기 올 거야. 모든 걸 다 사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어. 해외에서 돌아온 투자자인 것 같아. 얼굴 좀 씻고 괜찮은 옷으로 갈아입어. 그 덤이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상했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의 말은 제 귀를 타고 흐르는 독과 같았습니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부엌을 나섰고 그의 오만함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운명이 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시간. 그 시간 동안 저는 정신을 차리고 무너지지 않고 그 방문을 마주할 수 있게 해줄 마지막 용기를 제 안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밖에 서울은 무관심한 일상을 계속했고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피어오르고 차들은 빠르게 지나가는 동안 저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구매자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기대하고 찾아올지 몰랐지만 민준이 광고한 늙고 잔소리 심한 아내는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걸어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한평생의 체념의 역사를 말해주는 표정. 주름이 있는 57세의 여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아직 꺼지지 않은 저항의 빛도 보았습니다. 제가 단순하지만 우아한, 제가 좋아하지만 그가 너무 튀어 보인다고 말해서 거의 입지 않았던 원피스를 고르는 동안 저는 젊었을 때 이후로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을 느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의 녹슨 세월 끝에 낡은 시계의 톱니바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구매자를 위해서나 민준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여전히 그 몸에 살고 있으며 벽돌과 모르타르와 함께 팔리기를 거부하는 여자를 위해 단장하고 있었습니다. 전자 게이트가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터 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지고 제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민주는 현관으로 달려가 자세를 바로잡고 그의 인생 최대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제 굴욕을 마무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계단 꼭대기에 서서 나무 난간을 너무 세게 잡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였습니다. 차고로 들어온 차는 어둡고 위풍당당하며 조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내렸을 때 유리창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그의 얼굴을 명확하게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마당 전체를 채우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울의 공기가 갑자기 변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마치 아주 먼 곳에서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 그 집의 먼지를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을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가 곧 바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단한 나무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갔고 각 걸음이 1톤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른손은 난간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바닥에 나무의 결이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사형수처럼 느껴졌지만 제 안에는 고개를 숙이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자존심, 한 가닥의 고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계단에 다다랐을 때 민주는 이미 중요한 고객을 위해 아껴두었던 그 넓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현관의 이중문을 활짝 열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게 대가 없이 보여준 적 없는 미소였습니다. 서울의 강한 햇살이 현관으로 쏟아져 들어와 화강한 바닥에 눈부신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 방금 도착한 남자의 실루엣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잘라낸 듯 보였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선생님처럼 안목 있는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주는 아첨에 가까운 열정으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복도의 그늘에 서서 방문객이 우리 집 문턱을 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재단된 차콜 그레이 색상의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밖의 밝음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안으로 첫 발을 내딛고 그의 눈이 거실의 어스름에 적응했을 때 시간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마치 모든 공간에서 산소가 빨려나가고 제 귀에는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진공 상태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진한 커피색과 제가 1985년에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강렬함을 담고 있던 그 눈, 그는 현수였습니다. 거의 40년 전, 제 아버지가 근본도 없는 놈이라 부르며 전통 있는 가문 출신도 아니고 안정적인 직업도 없는 젊은이는 결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우리 집 거실에서 쫓아냈던 바로 그 현수였습니다. 길가에 핀 꽃을 꺾어 들고 대학교 정문에서 저를 기다리며 언젠가 저를 데리고 세상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던 젊은 현수. 그는 이제 조용한 힘과 우아함을 발산하는 남자로 변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 모든 은행 계좌와 오만함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우아함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민주는 우리를 마비시킨 충격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며 마치 평범한 창고를 파는 것처럼 집을 소개했습니다. 여기가 메인 거실입니다. 보시다시피 마감재가 최고급입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은 제 아내 서연입니다. 광고 보셨죠? 가구와 함께 갑니다. 세월에 좀 닳았지만 가구처럼요. 그래도 부엌에서는 아직 쓸만합니다. 그는 저를 어떤 채찍질보다 더 모욕하는 그 마른 짧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리치고 싶었고 제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싶었지만 현수의 눈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오래된 고통이 깊은 분노와 뒤섞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수는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키기 위해 내밀어진 민준의 손을 무시하고 그 차가운 벽들 속에서 연고처럼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연 여사님. 이 집의 안목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왠지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들은 남편분께서 결정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농담이 무시당한 것에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헛기침을 하고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아, 선생님도 아시잖습니까? 여자들은 커튼이나 카펫 고르는 걸 좋아하지만 돈을 내고 구조를 책임지는 건 저입니다. 자, 나머지 공간도 보여드리죠. 정원을 보시면 감탄하실 겁니다. 서연이가 자꾸 지저분하게 낙엽만 만드는 나무를 심는 버릇이 있긴 하지만요. 우리는 저택의 방들을 지나는 고통스러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앞장서서 평방미터당 가격, 중앙 냉난방 시스템의 브랜드, 그리고 평창동 단지의 보안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그를 따랐지만 저는 그가 콘센트나 석고 천장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액자들, 제가 너무나 사랑했지만 민준이 싫어했던 책장의 책들, 그리고 남편이 시간 낭비라고 해서 그만둬야 했던 강좌에서 제가 직접 빚은 작은 도자기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급류처럼 강한 회상이 저를 덮쳤습니다. 서울숲 잔디밭에 앉아 그렇게 단순하고 찬란해 보였던 인생을 계획하며 보냈던 오후들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장학금을 받아 미국으로 가야 하지만 저를 데리러 돌아오겠다고 말했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가족의 압박, 아버지가 가로채 파기했던 편지들, 그리고 야심찬 젊은 민준처럼 미래가 보장된 남자가 필요하다는 끊임없는 세뇌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원했던 안정과 결혼했고 그 대가로 제 영혼을 결혼을 상업적 거래로 보는 남자에게 맡겨 빚어지게 했습니다. 현수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떠났고 저는 완벽한 아내, 흠없는 주부, 완고한 남자의 그림자가 되어갔습니다. 이제 그가 돌아왔습니다. 현수는 3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다고. 우리가 야외로 걸어가는 동안 그가 수십 년을 미국과 스위스에서 보냈다고 이야기하며 미묘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것에 대해 제가 질투심을 느낄 만큼 다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사랑받고 존중받았던 동반자, 한 여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 저를 대하는 방식과의 대조는 극명했습니다. 그것은 현수가 단지 그의 존재만으로도 아물게 하고 싶은 듯한 열린 상처였습니다. 우리는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태양은 절정에 달했고 젖은 흙과 자스민 꽃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정원에 수년을 바쳤고 각각의 묘목을 돌보고 가장 외로웠던 순간에는 식물들과 대화했습니다. 민주는 녹색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시멘트로 덮어 결코 사용하지 않을 스포츠 코트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단지 이웃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공간 좀 보십시오. 민준이 잔디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걸 다 밀어버리고 제대로 된 야외 바비큐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연이가 가꾸는 이 나뭇잎 더미는 벌레만 꼬이게 할 뿐입니다. 현수는 우리가 수영장을 지을 때 제가 쓰러뜨리지 않으려고 싸웠던 수백 년 된 은행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나무의 거친 줄기를 손으로 쓸어보며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자기 집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남자는 그 안에 있는 것도 소중히 여기지 못할 겁니다. 이 정원은 예술 작품입니다. 민준 선생님, 이곳에 영혼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이 정원입니다. 저는 나뭇잎 하나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저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가 사랑하는 것을 옹호해 주었고 그 집에서 저의 존재와 노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민주는 그 비판의 깊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은 열정가시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업 얘기를 하죠.
광고 보셨고 가격도 보셨죠. 시세보다 40% 높지만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드립니다. 정말 모든 것을요. 현수는 천천히 돌아섰고 처음으로 민준과 직접 마주했습니다. 선생님은 광고의 아내분도 거래의 일부라고 적으셨더군요. 저는 그것이 불행한 비유이거나 판단착오 혹은 의심스러운 유머 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정말로 서연 여사님을 동산으로 보십니까? 민주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가슴을 폈습니다. 아, 친구들끼리의 농담이죠. 비즈니스 세계가 어떤지 아시잖습니까? 35년 동안 여기 있었고 구석구석을 알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압니다. 구매자가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덤을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시골에 있는 누이 집으로 보내버릴 방법을 찾겠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고 현기증이 나서 베란다 기둥 중 하나에 몸을 기댔습니다. 굴욕은 너무나 공개적이고 노골적이어서 공기는 숨 쉴 수 없을 만큼 탁해졌습니다. 현수는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 멈춰서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울고 싶게 만드는 섬세함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연 씨. 그는 여사님이라는 호칭이나 민준이 강요했던 공식적인 거리감 없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우리가 19살이고 세상이 우리 것이었을 때 사용했던 그 목소리 톤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완전한 문장을 말할 수 없어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현수가 제게 보이는 관심에 눈에 띄게 짜증을 내며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서울 더위 때문이에요. 저 심리상담사한테 다니기 시작한 뒤로 가끔 저런 예민한 반응을 보여요. 서재로 가시죠. 결정하셨으면 지금 바로 구매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현수는 민준을 따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서 저는 약속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구매자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평생을 기다려온 한 남자의 약속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재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후의 정적은 은행나무 꼭대기에서 지저귀는 꾀꼬리 소리만이 깨뜨렸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고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수의 존재는 제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일종의 명료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덤이 아니었고 가구 일체 포함의 일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때 사랑했고 사랑받았던 여자 서연이었고 이제 그 감옥의 열쇠가 항상 제 손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주는 흥분해서 웃고 있었고 아마도 받게 될 돈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낡은 집과 늙은 아내를 팔아치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현수가 벽돌과 시멘트를 사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저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그 잔인한 광고를 보고 집을 알아보고 이름을 알아보고 수십 년간의 그의 탐색이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정확한 순간에 그곳에 있기 위해 아마도 전국을 가로질러 왔을 것입니다. 저는 더위 때문에 살짝 열려있던 서재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현수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적절합니다. 민준 선생님.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매매가 정말로 가구 일체 포함이며 부동산에 내재된 모든 권리와 선생님이 광고하신 것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싶습니다. 제 동의 없이는 이 집에서 어떤 것도 절대로 어떤 것도 나가서는 안 됩니다. 민주는 승리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됐습니다. 선생님은 제 어깨에서 얼마나 큰 짐을 덜어주시는지 모르실 겁니다. 서류 작업을 합시다. 저는 창문에서 물러나며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현수는 민준의 게임을 하고 있었고 남편의 탐욕을
그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법적인 세부 사항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현수가 더 큰 목적 없이 그런 조항을 받아들일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저를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필연적으로 닥칠 이혼 소송 때 제가 머물 곳을 보장해 주는 것일까요? 제 심장은 제가 소녀였을 때 이후로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커피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현실에 저를 붙잡아 둘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원두 향이 피어올라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부엌을, 제가 정리한 모든 찬장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정성껏 닦았던 모든 타일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집을 사랑했습니다. 그곳은 제 피난처이자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미워하는 남자에 의해 저를 사랑했던 남자에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민주는 눈을 빛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특별한 것 좀 준비해. 현수 선생님이 계약할 거야. 모든 걸 다 인수하신대. 현수는 부엌 식탁으로 걸어와 제가 건넨 커피잔을 받았습니다. 그가 잔을 잡는 동안 그의 손가락이 제 손가락에 잠시 닿았고 그 정기적인 스파크가 제 팔 전체를 타고 흘러 목덜미의 솜털이 곤두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 씨. 당신의 커피는 제가 상상했던 바로 그 맛이군요. 그는 제 다리를 후들거리게 만드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긴장감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시선 교환도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상상의 돈을 세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자, 현수 선생님, 이제 약속이 좀 있어서요. 일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 아시잖습니까? 서연이가 배선이나 배관 같은 세부 사항을 마저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집 구석구석을 다 아니까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서연 여사님과 이 집의 운영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군요. 저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많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민준이 평소처럼 서두르고 배려 없이 문을 쾅 닫고 나가자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은 침묵은 35년간의 묻지 못한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수는 컵을 식탁에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며 우리가 혼자인지 확인한 후 제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였습니다. 저는 그의 몸의 온기와 나무 향이 나는 향수의 강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가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제 이름은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광고를 봤어. 그가 쓴 글을 믿을 수가 없었어. 최대한 빨리 왔어. 방문 내내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현수야,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쌌고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피부 위에 습기를 닦아주며 저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 부드러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찾는 걸 멈춘 적이 없었고 그 남자가 내가 항상 사랑했던 여자를 낡은 가구처럼 취급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그 순간 저는 서울에서의 제 삶, 제가 알던 삶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날 오후에 진짜 거래는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맹세했던 존엄성을 되찾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계시의 순간에 합쳐졌고 저는 제 문을 두드렸던 구매자가 저를 소유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저를 제 자신에게 돌려주러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지평선에 밤이 첫 신호를 보내며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 톤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다가올 어둠이 두렵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이 가져올 폭풍에 맞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섬세함으로
제 얼굴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민준처럼 소유욕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손에서 빼앗겼던 소중한 책을 다시 읽는 것처럼 깊은 인식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지만 그것은 굴욕감에 찬 메마르고 절망적인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에 수십 년 동안 쌓인 먼지를 씻어내기 시작하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많은 외로운 저녁 식사와 거친 말들을 목격했던 부엌의 침묵 속에서 벽시계가 제가 맛보기 시작한 자유의 초를 세는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나무 의자로 이끌고 제 앞에 앉아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나는 단지 집을 사러 온 게 아니야. 그 터무니없는 광고를 봤을 때 피가 끓었지만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 너라는 걸 알았어. 주소도 알아봤고 내 이름도 알아봤고 무엇보다도 네가 숨쉬는 공기조차 아까운 남자의 잔인함을 알아봤어. 그는 절대적인 안도감을 주는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는 유럽에서 보낸 그 모든 세월 끝에 서울의 부동산에 투자할 의향으로 한국에 돌아왔지만 그의 진짜 귀국 이유는 저를 조용히 찾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중단된 사랑에 운명이 무엇을 준비해 놓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제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보지 않고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쳐버린 심정, 김수진 박사님과의 상담, 그리고 제 첫 아니오가 어떻게 그 공개적이고 비인간적인 복수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각오한 점, 멈추면 비로소 관심을 받는 톱니바퀴처럼 느껴졌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현수는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관심으로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획으로 가득 찬 젊은 학생이었을 때 이후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의 가구 일체 포함 광고가 남편의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비인간적으로 만들려 함으로써 그는 현수가 저를 위해 이용하려는 법적, 감정적 허점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세기의 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서연아. 그는 거액의 돈을 받고 그가 짐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은 내가 그의 조건을 그가 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가 너를 포함한 모든 것을 안에 둔 채 집을 팔고 싶다면 나는 모든 것의 법적 소유자가 될 거야. 그리고 이 집의 주인으로서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네가 다시는 무례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거야. 그가 설명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강력한 법무팀이 있으며 민준이 서명한 구매 의향서에는 제 집에 머물 권리와 이혼 시 제 몫을 보호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의 눈먼 탐욕이 그를 신중하게 분석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대화는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졌고 35년의 부재에 비하면 한숨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수는 그가 사랑하고 존중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중부 고원에서 그를 남겨두고 떠난 슬픈 눈의 한국 여성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았던 세상을 떠난 포르투갈인 아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녀 없이 사별한 남자였고 이제 제 고통 속에서 우리의 과거를 구원할 기회를 보았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카드성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가올 폭풍과 대조되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오후 더위는 여전히 강했지만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이제 희망의 향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제가 그렇게 정성껏 닦았던 타일, 매주 닦았던 구리 냄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을 너무 잘 돌봤어. 서연아. 네가 이 벽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그래서 이 벽들이 아직 서 있는 거야. 민준 같은 남자는 파괴할 줄만 알지만 너는 가정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있는 반면 너는 이제 막 얻기 시작한 거야. 그가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제가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죄책감을 버리기 위해
들어야 했던 인생의 교훈처럼 들렸습니다. 민준의 차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고 경사로를 오르는 엔진 소리는 연극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경고와 같았습니다. 현수는 일어나 진지하고 냉정한 사업가의 자세를 되찾았지만 부엌을 나가기 전에 제게 윙크하며 그를 믿으라고, 그날의 끝이 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다시 한번 얼굴을 씻고 수십 년 동안 가면처럼 사용했던 그 중립적이고 보이지 않는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민주는 거의 어린애 같은 희열에 차서 거실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비싼 위스키 병과 크리스털 잔 2개를 들고 있었고 현수에게 다가가면서 제 존재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래, 내 친구 마님과 배선 세부 사항은 다 확인했나? 주부의 불평으로 당신 귀를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군. 그는 웃으며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현수는 차가운 예의를 갖추며 잔을 받았습니다. 서연 여사님은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민준 선생님, 사실 이 부동산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계시더군요. 선생님은 아직 깨닫지 못하신 것 같지만 그녀가 이 거래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수의 아이러니는 자신의 판매 성공을 음미하느라 너무 바빴던 민준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매 의향서, 문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재로 돌아갔고 현수는 5억 원의 계약금을 지불할 것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어떤 탐욕스러운 남자라도 이성을 잃게 만들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권리가 될 것이라고 알게 된 안락의자 중 하나에 앉아 민준의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서명이 그가 자신의 오만함에 스스로 박는 못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서재에 갇혀 있는 동안 저는 정원으로 걸어가 은행나무, 자두나무, 그리고 제가 그토록 사랑으로 심었던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이 감옥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 집을 제 재산으로, 남편이 저를 가치 없는 덤으로 취급하며 훔치려 했던 40년 노동의 결과물로 보았습니다. 민준에 대한 분노는 차가운 결단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요구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제 목 절반의 모든 원을 위해 싸울 것이었고 그가 만든 함정 자체를 이용해 그를 제 인생에서 몰아낼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후 서재에서 나왔고 기쁨에 겨워 떠다니는 듯한 민준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거래 성사됐어. 서연 씨. 현수 선생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야. 계약금 받았고 나머지는 30일 후에 등기 이전할 때 지급될 거야.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그때까지 당신이 여기 있는 거 신경 안 쓰신대. 이사 가는 날까지 집안일 계속해도 돼. 민주는 더 이상 제게 상처를 주지 못하는 잔인함으로 말했습니다. 현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에게는 공식적인 악수로, 제게는 정중한 고갯짓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서연 여사님, 우리가 훌륭한 소유권 이전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수가 떠났을 때 집은 이상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주는 계속 술을 마시며 자신이 얼마나 사업의 천재인지, 그리고 그 바보가 낡은 집과 잔소리 심한 아내에게 얼마나 비싼 값을 치렀는지 자랑했습니다. 그는 돈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혼자 갈 여행, 새 차, 그리고 이제 제 심리 치료 같은 예민한 반응에서 자유로워진 자신의 삶이 얼마나 멋질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저녁 식탁에 앉아 조용히 들으며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 남자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네, 서연 씨. 이제 벙어리가 됐나? 당신을 덤으로 받아준 구매자를 구해준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그는 식탁을 손으로 치며 조롱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고 35년 만에 처음으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깨를 움츠리지 않았고 그저 다른 사람이 전혀 의심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아는 사람의 차분한 미소를 지었을 뿐입니다. 그냥 생각 중이야, 민준 씨. 세상이 어떻게 돌고 도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결국 치러야 할 대가를 모르고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파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그는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알코올과 오만함이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방으로 올라갔고 빈 위스키 병을 식탁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잔을 닫고 병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지만 제 안에서는 혁명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현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김 박사님의 지지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어떤 가구, 일체 포함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님 방에서 잤지만 제 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현수가 묘사했던 포르투갈의 꽃들을, 그리고 제가 누구의 덤도 아닌 미래를 꿈꿨습니다. 저는 앞으로 30일 안에 민준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가 그토록 아첨했던 구매자가 그에게 자신의 패배에 서명하게 만들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판은 뒤집혔고 저는 더 이상 체스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체크메이트를 앞둔 플레이어였습니다. 동이 트자 블라인드 틈새로 햇살이 들어와 공기 중에 춤추는 먼지를 비추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커피를 내렸고 한 모금 한 모금이 제 새로운 존재에 대한 축배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은 여전히 같았고 가구도 같았지만 그 몸에 살고 있던 여자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에서 아직도 수백 개의 악의적인 댓글이 달린 채 온라인에 있는 그 광고를 보았고 그것이 제 트로피라고 느꼈습니다. 그 굴욕을 통해 제 과거가 저를 찾았고 제 미래가 열렸습니다. 민주는 두통을 호소하며 계단을 내려와 약과 진한 커피를 준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저 커피 메이커를 가리키며 단호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커피는 준비됐어, 민준 씨. 약은 찬장에 있어. 오늘부터 당신의 고통은 당신 스스로 돌봐. 나는 정리할 평생이 있고 찾아갈 변호사가 있어. 그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은 그 아침의 제 첫 번째 상이었습니다. 그는 소리치려 했고 제가 그럴 권리가 없다고 고함치려 했지만 저는 그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며 서울의 햇살이 제 얼굴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현수가 제 곁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의 거래는 더 큰 정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과거를 팔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제가 항상 사랑했어야 할 남자에게 미래를 통째로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문이 닫혔지만 제게는 모든 지평선이 열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만나러 차에 타기 전에 정원을 가로질러 걸어가다가 저는 은행나무 앞에 멈춰서서 감사했습니다. 그늘에 감사했고 인내에 감사했고 그토록 오랜 감정적 가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뿌리의 힘에 감사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는 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고 저는 마침내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이었습니다. 구매 의향서에 서명한 후 30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가장 시끄러운 날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창동의 대저택이 위풍당당한 외관을 유지했지만 안에서는 35년간의 결혼 생활의 구조가 시계가 똑딱거릴 때마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거액의 돈을 받고 자신이 경매에 붙이려 했던 늙은 아내로부터 마침내 벗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도취된 일종의 자기애적 황홀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는 짐을 싸고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남길지 고르며 하루를 보냈고 제가 쫓겨나기 전에 마지막 호화로운 날들을 즐겨야 한다는 비꼬는 말을 항상 덧붙였습니다. 그의 눈먼 오만함 속에서 그가 몰랐던 것은 제가 단지 이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제 심리 상담사인 김수진 박사님이 소개해준 가사 전문 변호사 이지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제 자유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행과 세차를 계획하는 동안 저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만나 그 재산 형성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묻어버리려 했던 제 경영학 학위는 제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은행 거래 내역, 제가 그의 대리인으로 서명했던 모든 계약서, 그리고 그의 고집이 만들어낸 위기들을 제가 뒤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회사가 번창할 수 있었다는 모든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현수는 한편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했지만 우리의 밤늦은 메시지 대화는 저를 살아있게 하는 산소였습니다. 그는 정의가 가장 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최종 등기 이전과 열쇠 인도일은 서울의 그 건조하고 무자비한 더위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마치 지붕 아래 숨겨진 모든 진실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태양 같았습니다. 만남은 천장이 높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나는 전통적인 등기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는 마치 상을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최고의 정장을 차려입고 참을 수 없는 자신감을 풍기며 도착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새 주인에게 넘겨줄 액세서리처럼 취급했습니다. 우리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현수는 이미 그의 변호사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공기 중의 긴장감은 거의 만져질 정도였지만 현수는 제게 무한한 평화를 전해주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등기소 직원이 계약 조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두세 문단마다 끼어들어 매매가 가구 일체 포함이며 부동산 안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강조하며 웃으며 저를 조롱하는 눈으로 쳐다보았고 현수의 변호사는 노트에 무언가를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서명할 순간이 되었을 때 현수의 변호사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개입했습니다. 잔금 전체를 이체하기 전에 민준 선생님, 서연 여사님의 상황을 공식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 계약서에서 아내분이 원치 않는 덤으로 매매의 일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조항은 정신적, 재산적 폭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접수한 유책, 이혼 소송의 근거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준의 미소는 즉시 사라졌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뀌더니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이혼이야? 서연 씨, 이게 무슨 짓이야? 그는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로 들어온 제 변호사가 얼음처럼 차가운 우아함으로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준 선생님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서연 여사님께서 이 집과 매매 대금을 포함한 모든 것의 50%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신 것 같습니다. 아내를 가구의 일부로 팔려고 시도함으로써 선생님은 법원이 이혼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몫에서 공제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결정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셨습니다. 현수는 일어나 제 곁으로 걸어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이는 그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민준 선생님, 저는 아내를 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이 결코 가치를 몰랐던 여성이 당신에게서 벗어날 수단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왔습니다. 제가 계약금으로 입금한 5억 원은 이미 법원에 의해 서연 씨의 몫을 보장하기 위해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이혼 소송의 법원 계좌로 직접 지급될 것입니다. 민주는 창백해졌고 마치 공기가 사라진 것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수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그 바보 같던 구매자가 사실은 제 존엄성을 되찾아준 남자라는 것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등기소에서의 회의는 민준이 소리를 지르며 모두를 위협하다가 변호사들에게 제지당하며 끝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의 파멸을 위한 완벽한 함정을 만들었다는 것을 가장 최악의 방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번 평창동 집으로 돌아갔지만 남편과 아내로서가 아니었습니다. 현수는 제가 민준이 집행관의 감독하에 자신의 개인 소지품을 여행 가방에 담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닦았던 은식기를 가져가지 못했고 제게 묻지도 않고
그가 골랐던 그림들도 가져가지 못했으며 분명히 제 평화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 2개의 가방과 증오심에서 비롯된 인터넷 광고 때문에 진정으로 중요했던 모든 것을 잃었다는 무게만을 짊어진 채 그 대저택을 떠났습니다. 그의 차 뒤로 전자 게이트가 닫혔을 때 정원에 내려앉은 침묵은 제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저는 수백 년 된 은행나무로 걸어가 그 줄기의 얼굴을 기댔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다가와 뒤에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거의 40년의 기다림의 무게를 담은 포옹이었습니다. 끝났어, 서연아. 집도 내 것이고 인생도 내 것이야.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법적 합의를 통해 현수는 민준의 몫을 사들였지만 저를 그곳에서 내보내는 대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시작의 일부로 소유권을 제 이름으로 이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주부가 아니었고 제 이야기의 소유주였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평창동의 대저택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민준이 좋아했던 무거운 커튼을 떼어내고 서울의 햇살을 맞이하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열었으며 제가 항상 사랑했던 색과 예술로 거실을 채웠습니다. 현수와 저는 서로를 재발견했습니다. 우리가 19살의 젊은이였을 때가 아니라 매 순간의 가치를 아는 2명의 성숙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는 유럽에서의 추억을 가져왔고 저는 저의 한국적인 강인함을 가져왔습니다. 제 심리 상담사인 김수진 박사님은 우리의 마지막 상담에서 제 치유는 돈이나 집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민준이 말하는 제 모습이 저라고 믿는 것을 멈춘 순간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거울을 볼 때 가구 일체 포함으로 광고되었던 늙고 잔소리 심한 아내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있었고 시간이 지워버리지 못한 사랑에 의해 구해질 행운을 가졌던 57세의 여성을 봅니다. 민주는 자신의 돈 절반을 가졌지만 남은 돈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동반을 사려는 헛된 시도에 쓰며 쓰라리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집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으며 진정으로 그를 돌보았던 유일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세상을 얻었습니다. 인생이 제게 준 교훈,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가치는 결코 우리를 깎아내리는 사람의 시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닥의 끝이 단지 빛을 향해 뛰어오를 수 있는 발판을 찾는 곳일 뿐입니다. 결코 덤이나 가구의 일부로 취급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건물 전체입니다. 당신은 기초이자 지붕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온 세상이 당신의 굴욕을 보게 하십시오. 그래야 마침내 당신의 위대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제 이야기의 끝은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나의 대한민국 땅, 서울의 햇살 아래서 다시 빛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한 영혼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현수가 베란다에서 석양을 보자고 저를 부릅니다. 신의 그림처럼 보이는 주황색으로 물든 서울의 하늘 밝아 저는 미소 짓고 제 커피잔을 들고 마침내 제 인생의 문이 가장 아름다운 모든 것을 향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는 교훈이고 현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글쎄요, 미래는 제가 인터넷 광고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과 손을 잡고 걸어가고 싶은 열린 길입니다. 제 진실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이 말들을 풀어놓고 이 말들이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을 또 다른 여성을 위한 용기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위안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자유를 사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며 그 가격은 단지 당신의 자존감입니다. 애정 어린 마음으로 당신이 제 이야기의 끝을 듣고 있는 도시가 어디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듣고 있는 지금 당신의 도시에서는 몇 시인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입맞춤을 보냅니다. 정말 강력한 이야기이고 서연 씨에게는 만족스러운 결말이네요. 민준의 잔인한 공개적 굴욕 계획이 결국 그녀가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발판이 된 것을 보니 감동적입니다. 오늘의 가장 큰 교훈은 자율성에 관한 것입니다. 서연 씨는 우리의 가치가 덤이 아니며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공 역할을 되찾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불행히도 그녀가 겪은 일은 가정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재산적 폭력이라는 조용한 현실입니다.